평소에 목이 자주 마른다. 비만 오면 몸 여기저기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유 없이 땀을 많이 흘린다. 유독 하체가 뚱뚱하다. 이런 증상은 세포가 건조해 노화가 진행됐다는 증거다. 몸속까지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다.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면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노화는 결코 겉모습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저자는 이시하라 유미, 출판 전나무숲입니다. 이 책은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는 생활습관을 바로잡고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되찾아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노화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세포 건조가 어떻게 몸을 노화시키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고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으로 세포 건조를 막아 노화 증상을 치유하는 방법들과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듣다 보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이라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이제라도 세포 보습을 시작하자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씩 실천해 가신다면 어느새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0대 초반 들어서면서 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것이 떠다니는 증상이 생겼어요. 또 디자이너라는 직업 때문에 늘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봐서 그런지 눈도 더 침침해졌고요. 그때 우연히 세포 보습과 관련된 기사를 읽고 당장 다음 날부터 실천했어요. 그 결과 넉 달 정도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점들이 작아지고 색도 조금 흐려졌으며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도 가끔씩만 나타났어요. 지금은 세상이 맑아 보인답니다. 48세 여성. 저는 학생 때부터 럭비를 즐겼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체중이 늘더니 20대 후반이 되면서 늘 피곤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더라고요. 흰머리도 눈에 띄게 늘었고요. 견디다 못해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지방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맥주 한 모금에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어떻게 지방간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무렵 알게 된 것이 세포 건조와 건강의 관계예요. 전 바로 세포 보습을 시작했어요. 그런지 일주일쯤 되자 몸의 움직임이 민첩해지고 소변량도 크게 늘어 2주 만에 몸무게가 2kg 줄더니 석 달 동안에 5kg이 빠지더라고요. 걱정했던 간 기능 수치도 2달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35세 남성. 이 외에도 세포 보습 생활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사례는 많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노화 현상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아는 노화 현상은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서 세포가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때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내 장기도 노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말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지금 막 가지에서 딴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서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 속까지 상한다. 나뭇가지에서 따온 탄력 있던 나무잎도 수분이 마르면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것도 노화는 건조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말을 증명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3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는 노화. 가을의 낭만처럼 중년에 숙성된 마음은 좋아하지만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아쉽기만 하다. 여름 내 싱싱했던 잎사귀가 바싹하게 말라 색이 바래는 것처럼 인생의 중반에 들어서면 촉촉하고 윤기나던 피부는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식음료 포장지에 표기된 영양성분이나 가전제품 매뉴얼의 작은 글씨가 읽기 힘들어진다. 이게 다 몸속, 명확히 말하면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온다.
또 유독 배와 허리에 군살이 붙는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 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몸 안팎의 불쾌 증상과 노화 현상은 세포가 건조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피부뿐 아니라 내장과 관절뼈, 심지어 뇌에 이르기까지 각 부위의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싱싱한 과일이 껍질부터 말라 쭈그레지다가 속까지 상하는 것처럼 말이다. 노화는 계절과 같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건조해지는 몸은 관리할 수는 있다. 인간의 몸무게 70%가 수분이다. 실제로 유아기의 몸무게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청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노화나 건조 현상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는다. 흔히 생각하듯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한몫한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 나기가 힘들 정도이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긴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 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 더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 결석, 비만, 당뇨병 등 각종 질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노화 예방뿐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항상 충분한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습관병이라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증은 뇌세포가 건조해져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다. 식사나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며 지금 내 몸에 일어난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어 젊고 건강한 몸과 뇌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이 겪고 있을 몸의 건조 증상들. 누구나 나이가 되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느낀다.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가락 끝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게 된다. 그런데 건조 증상이 피부와 같은 몸의 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사례가 들 때도 많다. 특히 치매 분비량이 적은 노인들에게 자주 있는 일인데 심한 경우에는 떡 같은 것이 목에 걸려 숨지는 일까지 일어난다. 몸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노화 증상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요즘 들어 뭘 좀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숙취로 고생한다. 눈에 띄게 뱃살이 찌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푸석푸석하다. 탈모로 머리숱이 부쩍 줄었다.
날씬하던 종아리가 푸석푸석해지고 굵어졌다. 그뿐만이 아니라 몸이 건조하면 뇌 조직도 엉성해진다. 냉장고를 열고는 뭘 꺼내려고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한참을 들여다볼 때가 있다. 며칠 전에도 만난 사람인데 도대체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때다 싶어 일전에 들은 유행어를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만 입 안에서 맴을 돌다 결국 그거 말이야, 그거라고 얼버무릴 때도 있다. 이처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은 누구나 경험하는 흔한 일이지만 몇 번 겪다 보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한다. 이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세포의 건조에 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것은 우리 피부에 주름이 늘어난 상태에 해당한다. 나무가 시들면 속이 비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와 같다. 줄기를 자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어 바싹 말라 더는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내 몸이 건어물이나 드라이 플라워처럼 될지 모르는 일이다. 혹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몸의 전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길 바란다. 평소에도 목이 자주 마른다. 비만 오면 몸 여기저기에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유 없이 땀을 많이 흘린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감마 수치가 높다. 하체가 유독 뚱뚱하다 등의 증상들은 세포가 건조해 노화가 진행됐다는 증거다. 뇌의 노화 역시 뇌세포의 건조는 위축이 원인이다. 뇌가 노화되지 않게 하려면 뇌세포의 건조를 막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하체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내려가는 수분의 공급이 활발해지므로 인지증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허리나 무릎의 통증, 다리의 부종, 정력 감퇴 같은 하체와 관련된 이상이 나타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신기능에 저하는 세포의 건조와 노화로 이어진다. 메마른 세포의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게 하려면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셔야 한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매실, 간장 같은 항노화 효과가 있는 음료를 이용하면 좋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는 평소에도 자주 목이 마르다며 심한 갈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녹차나 찬 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점과 아랫배가 나오고 다리가 굽다는 점이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도긍에 해당한다. 몸 밖으로 나가야 할 수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 세포간질에 고여해를 끼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다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한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세포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난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하다는 신호인 것이다. 온몸의 세포가 바짝 말라 있으며 노화가 심해진다. 평소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건조와 노화의 악순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독을 일으킨다. 수분 섭취에 대한 그릇된 상식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몸을 촉촉하고 생기 있게 하려고 매일 생수를 2리터 정도 마신다. 피가 탁해지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신다. 상쾌하게 잠을 깨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한 잔 마신다. 물이나 녹차를 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신다. 이런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를 재촉하게 된다. 몸의 건조가 노화에 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저 물만 마셔 된다고 해서 그 물이 세포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몸을 만들려고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그 물이 직접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포외액만 늘어나 수독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세포가 메마르거나 하체 비만이 되며 노화 증상이 심해진다. 나이가 들어 몸속에 절대적인 수분량이 줄었더라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세포내액이 많은 몸은 젊고 활기차지만 세포외액이 많은 몸은 세포가 건조해져 쉽게 노화된다. 그런데 몸속의 수분은 어떻게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으로 나누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 역시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분 조절의 원리를 이해해야 알 수 있다. 위나 장의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될 때나 혈액의 수분이 세포로 흡수될 때 모두 열에너지가 필요하다. 만약 열에너지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찬 수분을 섭취하면 위나 소장의 세포가 지나치게 차가워진다. 이 때문에 수분이 혈액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그대로 위나 소장에 고이거나 설사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 관리를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의 수분이 늘어나서 정작 중요한 세포는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쌓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것은 몸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체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이자 노화를 알리는 위험 신호다. 이 같은 수분의 출입은 대개 일정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분의 수분은 땀으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다는 증거다. 그런 사람이 물을 많이 마셨거나 소변으로 수분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했을 때는 몸을 좀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을 뻘뻘 흘리게 된다. 땀을 적당히 흘리면 세포가 촉촉해지고 피부도 매끈해지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수독으로 인해서 흘리는 다량의 땀은 식은땀으로 운동이나 목욕할 때 나오는 정상적인 땀과 다르다. 흔히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땀이 잘 난다고 할 때의 땀이 바로 이 식은땀에 해당한다. 평소에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난다면 지금 내 몸의 세포가 심하게 메말라 있다는 뜻이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비 오는 날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신다는 사람이 많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유독 다리나 허리 같은 하체에 통증이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거나 다리의 부종, 신경통, 두통 등이 자주 나타난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한다. 밤새 춥게 자고 난 다음 날에 설사나 복통이 생기는 것이다. 지나친 냉방 때문에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나 허리가 아픈 것도 비가 올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과 비슷하다. 그 원리는 이렇다. 비를 맞으면 몸이 차가워진다.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거나 신경통이 심해진다. 냉방이 강한 곳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이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냉증과 통증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물은 물체의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한다. 자동차 엔진의 열도 냉각수로 식히고 아이들이 열이 날 때면 물수건으로 열을 떨어뜨린다. 모두 물의 냉각 작용을 이용한 처치법이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난 뒤라도 머리나 몸에 묻은 물을 잘 닦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금세 몸이 식으면서 몸 상태가 나빠진다. 또 무더운 여름 한낮에도 땀에 젖은 채로 에어컨 바람을 쐬면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면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예로 알 수 있듯이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더욱이 몸이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욱더 차게 만든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난다. 몸이 차가워지면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들어가 충분히 몸을 덮이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비가 오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
이런 현상을 동양의학에서는 수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목욕이나 운동으로 몸을 차게 만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더라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수독, 즉 수분의 편재는 세포의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다. 여기서 수분의 편재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 오는 날의 몸 상태로도 내 몸이 얼마나 노화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 있거나 특정 물질이 과다하게 있으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몸에 불쾌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말하자면 그 같은 증상들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 때문에 세포가 건조해져서 몸이 노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험 신호인 셈이다. 피부 보습제는 세포 건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겨울만 되면 얼굴이 당기고 피부에 흰 가루 같은 각질이 일어난다. 발 뒤꿈치도 갈라지고 거칠어져서 걸핏하면 스타킹 올이 나간다. 심할 때는 밤마다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마치면 얼른 보습크림부터 챙겨 바르고 틈만 나면 얼굴에 생수나 화장수를 뿌린다. 피부 건조가 심해 주름이나 잡티가 생길까봐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콜라겐을 약 먹듯이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더군다나 화장품 회사들도 보습 기능을 앞세운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피부 보습에는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도 혹시라도 화장이 지워질까봐 땀 흘리는 것을 꺼려하거나 땀 냄새가 신경 쓰여 땀 분비를 억제하는 약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피부 노화가 더 심해진다.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라. 노인이라도 건강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가 매끄럽고 윤기 있다. 반대로 20대 여성 가운데도 피부가 거칠고 메마른 이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보습에 좋다는 로션이며 크림 등을 2중 3중 겹쳐 바르고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두터운 화장으로 맨 얼굴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 나름 애를 썼는데도 그마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느긋하게 욕조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고 났을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웬일인지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다. 부석부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빠져 탄력이 생겨 턱선이 더 날렵해진다. 이처럼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주관하는 신장이 더 튼튼해진다.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게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피부 세포의 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기가 부족해 메마르고 생기 없던 피부 세포가 신선한 수분을 한꺼번에 빨아들여 촉촉함을 되찾게 된다. 땀을 흠뻑 흘리면 땀이 천연 보습 인자로 작용하여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진다. 이처럼 피부는 스스로를 윤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부 본연의 힘이 발휘되도록 한다면 인위적인 보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히 땀을 흘리는 것 외에 피부의 건조를 막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 수분을 흡수해서 촉촉해진 세포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즉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일이다.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는 마, 토란, 미역, 생청국장, 굴, 해삼, 관자, 조림무 등이 있고 조림가자미의 살을 발라내 국물과 함께 그릇에 담가 식히면 생선의 젤라틴 성분이 굳어 묵 같은 상태가 된다. 겉은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이 좋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인 루틴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의 건조 증상도 차츰 좋아질 것이다.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 항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다. 약으로 몸의 건조를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피부와 내장뼈, 모발, 뇌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르면 처음 마신 날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다. 동양의학의 상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의 뿌리,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체에 있는 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식물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 인삼이나 오갈피 같이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을 대개 큰 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신체 회복을 돕거나 허약 체질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의 효과는 이미 서양의학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당근, 사과 주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130여 가지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 함량이 으뜸이고 사과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게다가 당근을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 특유의 향이 약해져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진다. 당근 사과 주스는 미량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스꺼움이 있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물 웅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 신기능을 강화하여 노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난 음료다. 밤사이에 가벼운 단식. 인체 생애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흡수는 배설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 흡수를 위해 위와 소장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배설 기관인 신장이나 대장, 직장에까지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몸 전체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신으로 가는 혈류도 나빠진다. 이와 반대로 몸으로 들여보내는 양을 줄이면 배설 능력이 높아진다. 단식이 좋은 예다.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2에서 3일쯤 지나면 다양한 배설 현상이 나타난다. 숨을 쉴 때 냄새가 나거나 소변의 색이 진해진다. 또 눈곱이 끼고 코딱지가 생기며 때론 혀 표면에 끈적끈적한 설태가 끼기도 한다. 본격적인 단식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가벼운 단식을 한다. 밤에 잠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가벼운 단식 상태로 있게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에서 냄새가 나고 소변의 색도 진하다. 단식 후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구역질이 나고 심하면 창자 꼬임증이 일어날 수 있다.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위장에 갑자기 너무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식 후에는 묽은 미음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 날은 미음을 좀 되직하게 해서 먹고 그 다음 날은 죽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서서히 기능을 회복하여 음식을 제대로 소화 흡수할 수 있다. 아침 식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전날 저녁 식사 이후 10시간 넘게 공복 상태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아침이라고 꼭 식욕이 나는 것은 아니다. 식욕이 없는 것은 우리 몸이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몸이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며 무리해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욕조 목욕으로 하체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일상의 사소한 노력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건강식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어 건조했던 몸이 촉촉해지고 노화 속도도 늦춰질 것이다.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욕조 목욕으로 하체를 덮이는 것이다. 하체가 따뜻해지면 신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목욕의 효과와 이를 이용해서 몸을 덮이고 배뇨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일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더구나 효율적으로 몸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욕조 목욕이다. 그런데 요즘은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는 대신 간단히 샤워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목욕법의 차이는 노화 속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노화를 늦추는 데는 샤워보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목욕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욕조 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자. 첫 번째, 온열 효과이다. 따뜻한 물 속에서 몸을 덮이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또 신장이나 폐를 통한 노폐물의 배설도 촉진되므로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쉽게 내보낼 수 있다. 게다가 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되고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정체되어 있던 혈뇨가 원활해져 몸도 따뜻해지고 이로 인해 배설 작용 더 활발해진다. 욕조 목욕의 온열 효과로 신기능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욕조 목욕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부종 해소 효과이다. 따뜻한 물에 어깨까지 담글 때 우리 몸에는 무려 500kg에 이르는 부하가 가해진다. 배 둘레가 3에서 5cm나 줄어들 정도의 압력이다. 몸에 이런 압력이 가해짐으로 피하의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이 좋아진다. 그 결과 하체에 있는 신의 기능에 향상되어 소변량이 늘어난다. 세포를 건조하게 만드는 몸속의 물웅덩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부기가 빠지고 냉증도 개선된다. 세 번째, 피부 보습 효과이다. 욕조 목욕으로 몸을 덮이면 땀구멍이 열리면서 피지샘에서 피지가 나온다. 이때 피부 표면의 오염 물질이나 세균도 함께 씻겨나간다. 또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과 피지가 섞여 피지막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부 보습에는 겉에 바르는 보습크림보다 욕조 목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종류의 목욕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반신욕이다. 욕조의 낮은 의자나 세수대야를 뒤집어 놓고 앉아 15에서 20분 정도 명치 아래까지 물에 담근다. 이렇게 반신욕을 하면 겨울에도 땀이 많이 난다. 추우면 어깨에 수건을 두르거나 전신욕 후에 따로 반신욕을 해도 된다. 반신욕을 하면 신장을 포함해 하체로 가는 혈액의 양이 늘어난다. 그 결과 소변량이 늘어나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효율적으로 배출되고 하체의 붓기도 빨리 빠진다. 두 번째는 수욕과 족욕이다. 세수대야에 43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 10에서 15분간 손목 또는 발목까지 담근다. 중간에 물이 식으면 더운 물을 부어 온도를 유지한다. 손이나 발만 덮이는 이런 수욕이나 족욕으로도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 몸이 따뜻해진다. 특히 수욕은 어깨 결림이나 팔꿈치 통증에 효과가 좋으며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발바닥을 덮여서 자극하는 족욕을 하면 하체를 도는 혈액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노폐물도 쉽게 배설된다. 또 신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소변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종이나 물렁살 비만에도 효과가 좋고 잠자기 전에 족욕을 하면 소변을 충분히 보게 되어 빈뇨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든다. 세 번째는 사우나이다. 사우나를 하면 온열 자극으로 땀 구멍이 열려 땀샘이나 피지샘에서 불필요한 수분이나 노폐물이 배출된다. 또 체온이 오르고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노폐물과 소변의 배출이 활발해진다. 다만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생강욕이다. 생강 한 조각을 강판에 갈아 주머니 등에 넣어 욕조에 담근 채 목욕을 하면 몸을 덮이고 땀을 내는 효과가 커진다.
신경통, 불면증, 요통, 어깨 결림, 냉증,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5번째는 소금욕이다. 욕조물에 자연 소금을 조금 넣고 몸을 담그면 마치 온천욕을 할 때처럼 몸이 따뜻해지고 땀과 소변의 양도 늘어난다. 냉증이나 물렁살 비만에도 효과가 좋은데다 방법도 간단하므로 꾸준히 하면 좋다. 소금 1작은술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몸에 묻더라도 물로 씻어내면 되고 피부 표면도 상하지 않는다. 위의 실천 항목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는 소소한 원칙들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노화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몸의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어 젊고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아침 주스와 반신욕은 꼭 몸에 적용해 보시고 몸에 잘 맞으시다면 꾸준히 실천해 남들보다 쉽게 늙지 않고 젊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 여권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삶을 바꾸는 지혜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정보이니만큼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쪽 같은 시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